어느 시골 마을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검은 봉투 하나. 그 안에서 발견된 건 30년 전 실종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그 사람이 맞았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증명서가 지금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노렸고 누군가는 과거를 감추려 했죠. 실종자의 동생 명호는 형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온 복지사 수지는 문서 속 미묘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신분, 은폐된 거래, 그리고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집단적 비밀. 오래된 일기 한 권과 사라진 금고 속 증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법정에서 명호가 형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한 장의 주민등록증이 드러낸 건 신분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덕순 할머니가 마을 어귀에서 검은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아직 그 소식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섰다가 택배 상자처럼 놓인 봉투를 주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낡은 주민등록증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그걸 들고 바로 이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달아, 이것 좀 봐.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장 영딸은 그 증명서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 속 얼굴, 그건 30년 전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이었거든요. 제 형이었습니다. 이거 진우 아닌가? 할머니도 놀라서 손을 떨었죠. 맞아, 맞아. 그애 맞네.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어요. 형의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 30년 만에 나타난 흔적이었죠. 명호야, 이거 내 형 맞지? 누군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제가 10살 때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슬픔을 접은 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형의 신분증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누군가는 이게 사기라고 했고 누군가는 형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 땅이 꽤 되잖아. 만약 진우가 돌아오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 명혼의 집안이 가진 땅이 한두 평이 아닌데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형이 사라진 지 30년,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부터 하다니요. 하지만 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도시에서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죠. 이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단순한 문서 확인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도 관청의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기록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고 경찰서에서는 옛날 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수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명호 씨 형분이 사라지기 전에 특이한 일은 없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형이 사라진 날, 그날 밤 형은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긴박했던 걸 기억해요. 하지만 내용은 듣지 못했죠.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랑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명서의 종이 재질이 이상해요. 30년 전 발급된 것 치곤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30년 동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기엔 너무 상태가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로요. 이장 영딸은 묘하게 침묵했어요. 평소 같으면 앞장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영딸 씨 혹시 30년 전 일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수진이 물었지만 영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젊었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영딸 이장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명호야, 내가 뭔가 기억난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 그날 밤 말이야, 내 형이 사라지기 전날 밤. 나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었거든. 그때 누가 너희 집 앞을 서성이더라고. 누구요? 얼굴은 못 봤어. 근데 목소리가 들렸지.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였어. 한 명은 내 형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영딸이 같았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영달 이장이요? 확실해요? 목소리가 비슷했어.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 이웃끼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딸 이장과 형이 무슨 관계였을까요? 왜 형이 사라지기 전날 밤 만났을까요? 며칠 뒤 마을 근처 창고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수진이 조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상자 안에는 옛날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형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예요. 명진우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형이 땅을 판 거예요? 아니요. 산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계약서가 형이 사라진 다음 날 작성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됐습니다. 형이 사라진 다음 날 계약서가 작성됐다고요? 그럼 누가 형의 이름을 쓴 걸까요? 수지는 도시로 올라가 전산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명호 씨, 형분의 주민등록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병원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형분 이름으로 된 활동이 10년 동안 더 이어졌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사라졌는데 형의 신분으로 누군가가 살았다는 건가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해요. 수지는 계속 조사했고 저도 형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곳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형의 옛 친구를 만났어요. 진우? 그 친구 마지막으로 본 게 30년 전이었나? 무슨 일 있었어요?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 얼굴이 창백하더라고. 누가 쫓아온다고 했거든. 누가요? 그건 말 안 했어. 근데 돈 문제 같았어. 누가 형한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거절했나 봐. 그 말을 듣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형은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회관에서 오래된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영딸 이장의 것이었죠.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형이 사라진 날과 같은 날짜였죠. 명진우 마이너스 2천만 원. 저는 영딸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이게 뭔가요? 영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형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아니, 빌려준 거지. 거짓말 마세요. 형이 사라진 날 적힌 금액이잖아요. 영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그때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 사업 때문에.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났거든. 그래서 내가 좀 빌려줬지. 그럼 형은 그 돈 받고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그 뒤로 못 봤으니까. 하지만 저는 영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어요.
형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수지는 도시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냈어요. 형의 신분으로 개설된 통장이 있었고 그 통장에서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이체됐습니다. 수취인은 알 수 없는 회사였죠. 이 회사 지금은 폐업한 상태예요. 근데 당시 마을 인근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하던 곳이에요. 토지 개발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영달 씨의 조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영달은 형의 신분을 이용해서 토지 개발에 관여했던 거예요. 형이 사라진 뒤 형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팔고 돈을 옮긴 겁니다. 저는 다시 영달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이장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영달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우가 그날 밤 나한테 왔어. 돈을 빌려달라고. 근데 조건이 있었지. 자기 이름으로 땅 좀 사달라는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요? 나도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조카가 토지 개발 회사를 차렸는데 마을 땅을 사야 했어. 근데 내 이름으로 사면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진우 이름을 빌렸지. 형이 동의한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거야. 자기 이름이 이상하게 쓰이는 걸 알고는 화를 냈지. 신고하겠다고 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근데 조카가 진우를 만나러 갔거든, 설득하려고. 그날 밤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뒤로 진우가 안 보이더라고.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조카는 어디 있나요? 죽었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형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영달은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었어요.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호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증거는 더 있을 거예요. 수지는 옛날 신문 기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사라진 시기와 비슷한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찾아본 거죠. 그러다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명호 씨 이것 좀 보세요. 형분이 사라진 지 일주일 뒤 인근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육골이 발견됐대요. 유골이요? 네, 근데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그냥 무연고 처리됐어요. DNA 검사도 안 했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당국에 재조사를 요청해 볼게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DNA를 재검사한 결과 형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안도하면서도 허탈했습니다. 그럼 형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때 덕순 할머니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명호야, 나 그날 밤 노랫소리를 들었어. 노랫소리요? 응, 누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더라고. 가사가 기억나. 붉은 달 아래 잠든 곳, 돌담 넘어 숨은 집 이런 식이었어. 수진이 그 가사를 분석했습니다. 이거 혹시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붉은 달 아래 잠든 곳 돌담 넘어 숨은 집. 저희는 마을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마을 외곽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낡은 집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자욱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살피던 수진이 마루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마루를 걷어내자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형의 필체였어요. 오늘도 영달이 연락을 했다. 땅을 더 사야 한다고 내 이름을 계속 쓰겠다고. 거절했더니 협박을 하더라. 조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갈 것이다. 증거는 모두 이 상자에 넣어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이걸 찾아주길 바란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형은 경찰서에 가기 전날 밤 사라진 거예요. 상자 안에 영수증들을 보니 영딸의 조카가 운영하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형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이었죠. 토지 매입, 건설 자재 구매, 인건비. 모든 게 형의 명의로 처리됐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일기에는 단순한 토지 거래만 기록된 게 아니었어요. 마을 유지들과의 뒷거래, 인허가 과정에서 오간 돈, 심지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영달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연루돼 있어요. 저는 일기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개발 사업이었던 겁니다. 형은 그 사실을 알고 빠지려 했고 그게 화근이 됐죠. 명호 씨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마을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형이 남긴 마지막 증거잖아요. 저희는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달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거의 다 탔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제가 됐어요. 영달 씨는요? 다행히 밖에 있었대요. 근데 금고 아래 있던 서류들이 다 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명호 씨, 우리가 가진 증거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혹시나 누가 저희를 노릴까 봐요. 수지는 증거를 디지털화해서 여러 곳에 백업했어요.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영달은 다시 소환됐고 이번엔 형의 일기를 증거로 제시했죠. 이게 뭡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피해자가 남긴 일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경찰은 일기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수사는 확대됐습니다. 마을의 다른 인물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과거 토지 개발에 관여했던 사람들,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심지어 당시 경찰서장까지요. 마을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몰라 전전긍긍했어요. 명호야,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형 일이에요. 저는 진실을 밝힐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마을 전체가 난리잖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형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야 했어요. 수지는 도시에서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증언자를 찾아냈어요. 영달의 조카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저 사람 지금 어디 살아요? 인근 도시예요.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명진우의 동생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 형, 형을 아세요? 잠깐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세요. 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남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진우 형 일 때문에. 무슨 일이었는데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저는 당시 영달 씨 조카랑 같이 일했어요. 토지 개발 회사에서요. 진우 형 이름으로 땅을 사고 파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형이 사라진 날도 아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조카가 진우 형을 만나러 갔을 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카가 진우 형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계속 이름을 빌려달라고. 근데 형이 거절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조카가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고 밀치고.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둘이 몸싸움을 했고 그러다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형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피가 많이 났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형이 죽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조카가 형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갔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죠. 그 뒤로 진우 형을 못 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요? 모릅니다. 조카가 혼자 갔다 왔어요. 돌아왔을 땐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그 뒤로 조카도 술을 엄청 마셨어요. 괴로워하는 것 같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조카가 저한테도 해코지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잖아요. 신고해봤자 저도 같이 잡힐 것 같았어요. 남자는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조카가 형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정말 모르세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조카가 돌아온 뒤에 옷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 터 쪽에서 왔다고 했어요. 공장터요? 내 마을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요. 거기가 우리 회사 소유였거든요. 저희는 바로 그 공장터로 향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여기에요. 수진이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어요. 녹슨 기계들과 부서진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뭘 찾는다는 건지요. 수지는 바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명호 씨, 여기 좀 보세요. 바닥 한쪽이 다른 곳보다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흙이 메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파고 다시 메운 것 같아요. 저희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곧 과학수사대가 도착했고 그 자리를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사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뼈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었어요. 30년 동안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형 명진우가 맞았어요. 마침내 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죠. 모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영달도 왔습니다. 그는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야, 형이 잘못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게 이렇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영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형은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막은 건 이장님이에요. 영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영달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어요. 형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요. 검사는 형이 남긴 일기와 증언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진우 씨의 신분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토지 거래에 사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고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 영달의 조카는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시신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재판을 지켜봤죠.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영달, 피해자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달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조카가 진우를 만나러 갔을 때 설득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 조카가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하얗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럼 언제 알게 됐습니까? 며칠 뒤요. 조카가 술 먹고 저한테 털어놨어요. 진우가 죽었다고. 자기가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영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였어요. 제 조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미 연루돼 있었으니까 신고하면 저도 끝장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피해자의 신분을 사용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재판은 여러 날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고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형의 일기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어떻게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모두 기록돼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함께 일했던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도 당시 토지 개발건에 관여했습니다. 영달 씨와 조카가 명진우 씨 이름을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묵인했죠. 그게 마을 발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마을 발전이요. 네, 그 토지 개발로 마을에 돈이 들어왔거든요. 도로도 깔리고 회관도 새로 지었어요. 다들 그 혜택을 봤으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진우 씨를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마을을 위한 일인데 왜 반대하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우 씨가 옳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였죠.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수진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봤습니다.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잘못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방관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요. 명진우 씨는 그런 시스템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에 침묵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저도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형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큰 꿈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했죠. 근데 형은 옳지 못한 일에 자기 이름이 쓰이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맞서 싸웠고 그게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형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형은 그 시간 내내 차가운 땅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을 죽인 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 두려움, 침묵, 방관. 그 모든 게 형을 죽였습니다. 부디 이번 재판이 그런 잘못들에 대한 경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달은 방조 및 증거인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도 각각 형량을 받았죠.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불의에 굴복하는지 보여줍니다. 피해자 명진우 씨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죠. 덕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호야, 내 형은 용감한 사람이었어. 마을 사람들도 이제 알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기억해 주셔서 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도 그때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형을 기리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형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죠. 이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새로운 이장이 선출됐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취임식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진우 씨 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한 뒤의 변화였죠. 수지는 도시로 돌아갔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조금씩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형분도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의 묘를 자주 찾았습니다. 묘 앞에 앉아서 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형,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어요. 형이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게 됐죠. 형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형, 이제 편히 쉬세요. 형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지만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씩 청산해 나갔죠.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명진우 씨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용기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합니다.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형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묵념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형을 생각했습니다. 형이 30년 전에 했던 선택, 그 용기가 결국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비록 형은 그 변화를 보지 못했지만요. 수진이 마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명호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어떻게 오셨어요?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려고요. 그리고 명호 씨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저희는 함께 형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는 꽃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계속 가져다 놓은 거였죠. 형분이 많은 걸 바꿔 놓으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 형은 살아생전엔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영웅이 됐어요. 그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형이 살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호 씨 형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형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해뒀던 것들이요. 형의 옷, 책, 그리고 작은 물건들. 그러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이 어렸을 때 쓰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쓴 일기였죠. 오늘 동생 명호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이다. 엄마가 동생을 잘 돌봐주라고 했다. 나는 좋은 형이 될 거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정말 좋은 형이었어요. 저를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죠.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일기장을 더 읽어 내려갔어요. 명호가 학교에서 싸웠다고 한다. 나는 명호한테 말했다. 싸움은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건 괜찮다고.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말라고. 형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형의 마지막까지 이어졌고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형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에는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의를 외면하지 않았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명호 씨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형분 사건을 알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나중에 검사가 돼서 형분 같은 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저는 그 젊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기뻐할 거예요. 고마워요. 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다뤘고 학교에서도 교육 자료로 쓰였어요. 형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형이 남긴 일기를 읽었어요. 그럴 때마다 형이 옆에 있는 것 같았죠. 명호야, 형은 항상 내 편이야. 힘들 때 형을 생각해. 형이 함께 있을게. 형의 마지막 일기 한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형은 정말 함께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변화된 세상 속에요. 어느 저녁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형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형이 지키려 했던 세상이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명호야, 잘했어. 형도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형을 만날 수 있었던 것, 형의 동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형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였죠. 마을 회관에는 형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형이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형을 기억하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형이 남긴 유산을 지키며 살기로 했어요.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형이 했을 법한 일들이었습니다. 수진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다른 사건들도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명호 씨 형분 사건 덕분에 제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형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변했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그들은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어느 날 한 아이가 형의 기념비 앞에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내 형이란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지. 옳은 일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형님은 영웅이네요. 그래, 영웅이지. 그리고 너도 영웅이 될 수 있어. 옳은 일을 하면 돼.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형님처럼 될래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형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의 묘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형, 오늘 한 아이가 형처럼 되고 싶대요. 형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묘 앞에 앉아 있자니 형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호야, 형은 행복했어.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형, 저도 행복해요. 형 같은 형이 있어서요.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형도 저곳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형의 주민등록증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한 장의 증명서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바꿨는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형을 기억하는 한 저는 늙지 않을 거예요. 마을 도서관에는 형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비치됐습니다. 제가 직접 쓴 책이었어요. 형의 삶, 형의 용기, 그리고 형이 남긴 메시지를 담았죠.
책 제목은 한 장의 증명서였습니다. 형의 주민등록증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를 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고 감동을 받았죠. 명호 씨, 이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형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저 옮겨 적었을 뿐이에요. 형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명호 씨,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형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형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요. 하지만 수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형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형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형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작진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취재했어요. 형이 살았던 집, 형이 다녔던 길,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공장 턱까지요. 인터뷰 날이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어요. 하지만 형을 생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형은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했어요. PD가 물었습니다. 그게 형분을 특별하게 만든 건가요? 내 세상에는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형은 달랐어요. 자기 일처럼 나섰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요. 형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이 땅을요.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었던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더럽혀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형의 묘로 갔습니다. 형, 오늘 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형을 기억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형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형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댓글과 편지가 쏟아졌죠. 저도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회사에서 부정을 받는데 모른 척 했거든요. 명진우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형의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수진도 다큐멘터리를 봤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명호 씨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형분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확실해요. 형분의 정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고마워요, 수진 씨.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줘서요. 마을에서는 형을 기리는 행사가 매년 열리게 됐습니다. 형이 사라진 날을 기억하고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날이었죠. 올해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젊은이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요. 한 학생이 형의 일기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형에게 닿기를 바랐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덕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명호야, 내 형 자랑스럽지? 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그때 더 똑똑히 봤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찾았잖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호야, 너도 형만큼 훌륭해. 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잖니. 저는 형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게 형제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지. 저는 할머니와 함께 형의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형의 이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어느 날 손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래? 뭐라고 했니? 선생님이 증조할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렴. 내 증조할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거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동생인 나를 많이 아껴줬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지. 근데 잘못된 일을 보면 절대 참지 못했어. 그게 형이었어. 멋있다. 그래, 정말 멋진 형이었어.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곧 형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형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앉았어요. 형, 이제 곧 형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기다려줘요.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형의 대답 같았어요.